각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2월 21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에 눈이 많이 뿌렸는데요.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는 있습니다. 어제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차갑기 때문에 운전 모두 조심하는 하루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건강하게, 그 다음 안전하게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까지만 생방송으로 여러분 만나 뵙고 다음 한 주 동안은 아마 녹화 방송으로 아침 방송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게 될 예정입니다. 제가 다음 한 주 동안은 휴가를 가게 되어서 라이브로 여러분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엔화가 찢은 날이었습니다. 어제 이미 한국장에서 보여졌습니다만 미국장이 열리는 상황에서 더 추가적으로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완전히 찢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 한마디. 원화 강세는 어떤 미래로 다가올까? 자, 엔화 강세가 되면 페어가 되어지는 통화들이 있다고 했죠. 동아시아 통화들이 대체적으로 궤를 같이 하는데 특별히 원화는 엔화에도 같이 하고 위안화도 같이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어느 정도 움직였는지 외환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달러 지수가 지금 약세인데요. 그러면은 보통은 유로화잖아요. 약 한 67% 정도를 유로화가 차지하고 있으니 그러면 유로화가 많이 강세였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강세는 아니었죠. 유로가 1.060에서 1.0625로 올랐으니까 강세긴 강세인데 그럼 어디가 강세냐? 네, 137엔 하던 엔화가 어제 한국 장마감 할 때도 와 이렇게까지 올랐어야 했는데 131.66입니다. 지금 달러와 유로화 대비 3%대의 강세, 거의 4%에 육박하는 강세를 보여주었어요. 어마무시한 강세였죠. 하룻밤새 일본인들은 4%의 부의 증가를 상대적으로 맛을 보았습니다. 미국 대비 4% 가까운 부의 증가가 하루 만에 있었습니다. 오,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이게 얼마나 큰 건지가 감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항상 연으로 환산해서 연수익률을 계산합니다. 그럼 하루에 4%는 그러면 300일 곱하면 어떻게 되면 1200%가 오른 거죠. 1200%.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준 거죠. 어제 그만큼 많이 올랐고요. 원화도 따라갔습니다. 1301원에서 이제는 안녕 1300 이러고 내려오는 듯 합니다. 1283원까지 강세를 보여주었고요. 달러 위안은 상대적으로 좀 덜 따라왔습니다. 6.989에서 6.962로 상대적으로 조금 덜 따라오는 양상을 보여주었어요. 자, 이렇게 된 원인을 봐야 되겠죠. 네, 어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오후 한국 마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BOJ가 기준을 좀 바꿨습니다. 일단 그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요. 저는 일본에서 금리 결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0.1%에서 그대로 마이너스 0.1%로 금리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야기가 있었죠. 그 10년물 국채 금리의 목표 금리치를 좀 넓혔습니다. 기존에 10년물 금리 목표치는 0% 부근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0.25%로 꽉 잡고 있었는데 이 허용 범위를 0.5%로 확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장기 금리를 꽉 잡아 눌러서 전체 금리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해서 YCC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범위가 달라진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0.25에서 0.5가 뭐가 얼마나 대단하냐는데 자, 허용 범위가 2배로 커진 거죠. 그쵸? 0.25에서 0.5가 됐으니 2배로 커진 거예요. 근데 일본 엔화는 한국의 원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원화는 달러 지수 산정하는 데 들어가지 못하는 통화죠. 달러 지수 산정하는 데는 유로가 들어가고 엔화가 들어가고 파운드가 들어가고 뭐 크로네가 들어가고 등등이 들어가죠. 스위스 프랑이 들어가고. 네. 근데 중요한 통화입니다. 유로 다음으로 중요한 통화거든요. 그런데 이 통화는 그렇기 때문에 기축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뭐 달러처럼 기축은 아니지만 기축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뭐 다른 나라 뭐 간단하게 뭐 여행 가면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돈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동남아 같은 데는. 자, 근데 이게 결국
그 우리가 저금리였기 때문에 이걸로 뭐를 했죠? 어제 우리 그 권시유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캐리 트레이딩을 하는데 자본 원료로 쓰였던 통화입니다. 근데 이 통화의 금리가 얼마가 됐다? 10년물이 2배가 됐다라는 거예요. 0.1에서 0.5로 올랐다고 하면 감이 안 오니까 금리 비용이 2배로 늘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세상에서 가장 연준 인사들을 1부터 100까지 줄을 세워놓고 누가 가장 그 매고 누가 가장 비둘기냐 할 때 누가 가장 멜까요? 뭐 블러드인가요? 누군가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가장 비둘기 누구예요? 뭐 뻔하지. 압도적으로 누굽니까? 네, 구로다 하루이코예요. 구로다 하루이코보다 더 비둘기는 없어요. 이 세상에 현존하는 세상에 구로다 하루이코보다 더 비둘기는 없는데 이 비둘기께서 마저 금리를 올리는데 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는 거죠. 미국의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보다 높게 나왔다. 옛날에는 목표치에 아예 오질 않기 때문에 13년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는 이걸 꽉꽉 찍어 눌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었는데 처음으로 2%가 돌파하면서 일본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은 거의 대부분 금리 인상에 동참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채권 금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채권 금리 중에서도 장기물이 굉장히 크게 오르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미국의 10년물 금리를 보시면 3.59에서 3.69로 10bp 올랐습니다. 근데 그 전날도 꽤 올랐었어요. 그죠? 3.4였습니다. 3.4대가 지금 순식간에 3.7 근처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밑에 독일, 제일 오른쪽 끝에 10년물 독일 금리 보시면 2.18에서 이것도 어제 꽤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다시 2.28로 10bp나 올랐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훨씬 더 높죠. 독일 국채 금리의 상승폭은. 근데 이것만 이랬을까요? 근데 당연히 아니죠. 네, 영국도 장기물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각국의 금리가 대부분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으로 거의 10bp씩 금리가 튀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의 금리 상승은 일본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왜냐? 자, 금리가 올라가면 돈값이 올라간 거잖아요. 돈을 갖고 있을 때 받을 이자 돈이 커진 거잖아요. 금리가 올라갔다는 거는. 그럼 보통 우리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나 이런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어떤 현상이 있었죠? 달러가 강세가 있었죠. 근데 오늘은 달러가 엄청 큰 약세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결국은 엔화가 지금 금융시장에서 오늘 가장 큰 변동성을 나타낸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하루이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금리 인상이 아니다. 금리 인상을 하진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중요하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앙은행가들 중에 가장 초비둘기인 이분조차 금리를 올렸다. 그리고 이제 내년 3월이면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더 올리겠죠. 당연히. 그러다가 이 정도면 더 올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계 금리 상황들도 그 부분에 조금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 충분히 알 수 있고요. 제가 그래서 3.4는 좀 채권금리 10년물 3.4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좀 채권 시장에 넘어간 것 같은데요. 내년 6월 달쯤이면 이게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될 텐데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실제로 금리가 이제 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미국 채권 시장은 불경기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한 3.7까지 튀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뭐 위로 세게 튀는 거는 또 좀 눌릴 확률도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도 16bp가 튀어오르면서 0.418%까지 올라가는 양상 나타내었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은 하루 종일 왔다리 갔다리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먼저 경제 지표들 발표들을 확인하고 미국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인민은행의 대출 우대금리 LPR 금리가 동결됐습니다. 3.65에서 또다시 3.65로 동결됐고요. 네, 이건 조금 신기한데 내릴 줄 알았는데 그동안 많이 풀어서 그런 거예요. 속도 조절을 하는 듯도 합니다. 홍콩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11월치가 나왔는데요. 1.8이 나왔습니다. 이전에도 1.8이었고요. 자, 홍콩 같은 경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는 눈 닦고 찾아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오히려 디플레의 그림자가 점점 드리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그런 측면에서 대출 우대 금리가 또 추가로 내리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화적 스탠스를 할 가능성은 중국은 높아 보인다는 의견 계속 유지하고요. 그다음 독일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요. 독일이 그 생산자 물가지수 전년치가 28.2%입니다. 와. 전년 대비 28%나 물가가 올랐어요. 생산자 물가가. 그러나 전월 대비로 따지면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지난달에도 꺾였는데요. 4.2% 마이너스로 꺾였는데 이번에도 3.9% 마이너스로 꺾입니다. 계속해서 꺾이고 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럽의 가스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108에서 10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 엊그저께 130까지 가던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떨어졌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 천연가스 가격도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겨울이라는 측면을 감안해 보면 상당히 신기하다 할 정도로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요. 오늘 원자재 가격이 되게 특색이 있는데요. 달러가 어떻게 됐다? 크게 떨어졌다. 그러면 달러 표시하는 재화들의 가격은 어떻게 돼야 된다? 달러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올라가야 된다. 자,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금에는 당연히 반영이 됐죠. 이거는 뭐 반영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비트코인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도 어제보다 조금 올랐고요. 그런데 유가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됐어요. 어제하고 똑같다는 건 지금 달러 가치가 3%, 엔화 대비 3% 떨어졌다라고 하면 3% 떨어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물론 달러 지수로 따지면 그 정도 아니지만 어쨌든 떨어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브렌트는 떨어졌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원자재 이쪽이 떨어졌다라는 건 여전히 중국에 가장 크게 소비하는 중국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라고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 관련된 그 지표들이 나왔는데요. 건축 승인 건수가 나왔는데 이전 11월치가 나왔습니다. 이전에 151만 2천 건이었는데 134만 2천 건, 완전히 줄었어요. 예, 주택 승인 건, 건축 승인 건수가 완전히 줄었습니다. 착공 건수는요. 착공 건수는 143만 4천 채에서 132만 7천 채로 이것도 조금 줄었고요. 건축 허가 건수가 전월비 얼마가 됐느냐? 마이너스 11.2%입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번에는 마이너스 3.3이었어요. 그러니까 허가 건수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건 향후에 착공도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니까 지금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높은 금리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허가가 들어가서 착공하는 거는 하는 거지만 허가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건 앞으로 착공을 할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건 부동산에 대한 심리가 매우 주저앉았다는 것이고, 역시나 현재 상황들은 거의 2008년 이후로 최고 빠르게 떨어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집값도 어떻게 될 것이다? 네, 떨어질 것이다. 내일쯤에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금리가 이제 6.4까지 30년 모기지 금리가 떨어졌었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높은 금리죠. 6.4면 이 금리를 대고 누가 집을 지을 것이냐 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건축 승인 건수, 그다음 건축 허가 건수 이런 것들이 뚝뚝 떨어지는 걸로 봐서는 확실히 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집값도 좀 하향할 것이다라는 거 예상해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렌트비는 내년에 떨어진다. 자, 그리고 그 전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자, 내년도 1분기 끝자락에서 우리는 렌트비가 확연하게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고차 값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신차 값도 떨어질 거라서 그러면 렌트비도 당연히 떨어질 것이다 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내년도 상반기에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 거기에 어떻게 시장이 대응할 것이냐가 문제라는 점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미국 시장 전반적인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상당히 혼자였어요. 특별히 의외로 정유주들이 좋습니다. 유가가 올라가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유주들이 상당히 좋고요. 빅테크들 그동안 많이 빠져서 서퍽 반등을 했고, 많이 빠진 메타나 이런 놈들은 좀 반등을 크게 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는 여전히 힘을 못 쓰는 상황이고요.
뭐 은행 중에서는 오른 종목과 내린 종목이 섞여 있습니다. 헬스케어 그동안의 방어주들은 소폭 좀 떨어졌고요. 근데 놀랍게도 눈에 띄는 놈이 하나 있죠. 예, 테슬라가 하루 종일 떨어지면서 당일 최저 가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아마존 상승폭이 조금 나왔는데요. 유럽연합 당국과 반독점 혐의와 관련해서 합의를 이루었다라는 소식에 0.3% 정도 상승을 했고요. 애플의 경우는 0.05% 떨어졌는데 JP모건이 목표가를 조금 내렸습니다. 네. 테슬라 관련해선 뉴스가 많은데요.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를 찾아본다면 미국 공정위가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당연히 악재가 되겠죠. 그래서 주가 떨어졌고요.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의 새로운 CEO를 물색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트위터하고 연결되면서 주가가 뭉개졌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버코가 목표가를 300달러에서 200달러로 대폭적으로 낮췄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목표가를 낮췄고요. 또 하나 저렇게 많이 빠져버리니까 단순히 이제 머스크 트위터 인수 그다음에 목표가 하향 때문에 8% 빠졌냐? 또 판 거 아니야? 이 형? 뭐 이런 생각이 일단 들죠. 이거 또 팔았어? 뭐 그러면서 이제 뭐 트위터 이런 식으로 가다 이제 완전히 끝난다. 막 이런 트위터 내죠. 그런 트위터가 나오면 되게 불안해요. 이제 파산 뭐 이렇게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트위터 이런 식으로 가다 망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안 망하기 위해서 또 파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분명히 트위터와 연관해서 테슬라 주가에 있어서는 그 CEO 리스크가 지금 현재 제일 큰 거는 맞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다각도로 해석해야 되겠죠. 그냥 악재로 주가가 빠졌다라고 얘기하고 끝나면 증시각도 TV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럴 때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죠. 지난 분기 실적이 어땠느냐를 봐야 됩니다. 지난 분기 실적은 1.05달러였습니다. 자, 이거 연환산 해보시면 4달러가 좀 넘죠. 4.2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4.2달러 대비 현재 주가, 네, 이제 140달러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실적이 감소하지 않는다면 30배 수준으로 30대 초반대로 지금 돌아오고 있고요. 만약에 실적이 증가한다면요. 포드는 다음 분기에 1.25달러 정도를 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다음 분기에 버는 이익을 유지한다면 5달러예요. 자, 5달러, 포워드 기준으로 정말로 5달러를 주당 벌어준다면 연간 30배 언더로 떨어졌습니다. 야, 이 주식이 30배 언더로 떨어지네요. 저도 좀 신기한데 30배 언더로 떨어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상황들을 한번 정리는 해봐야 되겠죠? 주변 상황들 정리를 해보면 자동차 업계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죠.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리가 어떻게 됐다?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 증시각도TV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이런 금리 조건들이 자동차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라는 말씀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일단 자동차 업계 전체가 지금 사실은 먹구름이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서 첫 번째 나타난 게 중고차 가격의 하락입니다. 중고차 금리가 올라가자 중고차 판매가 떨어지고 있어요. 자, 중고차 판매가 떨어지면 신차는 반도체 조달이 이제 잘 되니까 만들 수 있죠. 캐퍼를 다시 가동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반도체 올라가면서 차값도 좀 올라갔죠. 그런데 게다가 금리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차값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들은 차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수요들은 어떻게 될까요? 4개, 5개 예약 걸어놨던 거 한 대 차가 나왔어. 가수요들은 줄어들겠죠. 그런데 금리 부담이 큰 차는 어떤 차가 금리 부담이 클까요? 비싼 차요. 비싼 차가 금리 부담이 당연히 클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판매와 인도량에 관해서 이 회사는 작년도 연말부터 올해 상반기에 이르는 이 과정에서 무시무시한 인도량 증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상향을 쫙 하다가 꼬그라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모양인데 이렇게 가다 이렇게 위로 쇼팅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지난번에 1200, 1300불 간 거고, 그때 그래서 제가 인도량 86% 증가가 계속돼야 현재 주가가 설명될 수 있습니다라는 톤으로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아마도 그게 꺾일 겁니다. 그게 꺾이게 될 것이고요. 그 부분을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이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는 중국발 뉴스가 어떻게 되느냐가 저는 가장 큰 관심인데요. 중국이 전기차의 진정한 격전지입니다. 왜요? 중국은 1년에 전기차를 620만 대를 만든 나라입니다. 내년도에 보조금이 줄어들죠. 사실은 중국에서 보조금 줄어드는 건 테슬라한테는 유리한 뉴스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중국 기준으로는 비싼 차니까. 자, 그렇다면 중국에서 어떤 결과치를 낼 거냐, 저가형 전기차하고의 경쟁에서 어떤 모습을 낼 것이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생산 캐파 대비 쭉쭉쭉 다 팔리면 그거는 희소식이요. 쭉쭉쭉 다 안 팔리고 뭔가가 재고로 남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뉴스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개인 의견은 조금 이따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에서 나눠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레드북에서 발표한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 전년비가 나왔는데요. 이전에는 5.9%였는데 7.5%입니다. 미국은 소매 상황이 여전히 좋습니다. 여전히 좋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는 소매 상황이 좋은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리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침체를 일으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주가는 다른 얘기예요. 주가는 나스닥 기준으로 고점 대비 하락폭을 기록을 보면, 그리고 S&P 기준으로도 고점 대비 하락폭을 보면 과거 침체했던 시점에 보여줬던 하락폭과 유사한 수준의 하락폭을 냈기 때문에 침체가 얕은 침체일 경우는 지금 주가 이미 미국 주식시장이 반영을 한 것이고, 근데 침체는 오는데 깊은 침체가 올 경우에는 조금 더 빠지겠죠. 근데 지금 시장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깊은 침체가 오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침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기하죠. 모두가 예상하는 일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던가? 하고 말이죠. 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